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어제는 선거였고 오늘은 세월호 참사 6주기입니다. 만약 그때 그 배에 가만히 있었던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면 어제 투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오늘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했습니다. 총선 뒷맛이 통쾌한 분들도 많을 테고 또 씁쓸한 분들도 있겠지만 4월 16일 6주기죠. 오늘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다 같이 하면서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인 만큼 삶의 희로애락을 다양하게 경험하신 연륜 있는 분들로 그리고 젊은이 한 명 이렇게 모셨습니다. 예, 이름 덕인가요? 5번이나 5선을 지내신 이재호 사실상 MB맨 전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20대 총선 낙선 후에도 열심히 낙선 인사를 꾸준히 다니셨던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당선을 못 해봤지만 낙선의 맛은 알고 있는. 우리가 낙선 동기요. 저는 20대요. 그러니까 예. 나도 20대 낙선. 네, 저도 낙선 20대 입니다. 동기예요. 이거 낙선 동기. 20대 낙선 동기. 동기분들 세 분을 모셨군요. 오창석 네. 평론가. 네. 예. 평론가도 낙선 네. 20대 낙선. 예, 맞습니다. 세 사람이 20대 낙선 동기네. 예. 낙선 동기에 관한 생각. 근데 당선을 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 네. 낙선 동기라는 말이 조금 좀 외람된 것 그래도 같습니다. 뭐 첫 번 낙선하면 되게 다 초선 의원이라 하니까 감사합니다. 한 번 낙선하면 다 우리가 뭐 그래 불러주니까. 아니 이렇게 선거 다음 날이면 낙선자 분들은 대체로 뭘 하십니까? 낙선 인사하죠. 그렇지. 낙선 인사 합니까? 네, 그럼 아침에 죽을- 6시부터 예. 지하철역 앞에서 낙선 인사하고 그다음에 유세차 타고 적어도 3일은 낙선 인사합니다. 그건 뭐 여야가 똑같아요. 너무 싫겠습니다. 속으로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예. 꾀가 좀 든 사람들은 빨리빨리 끝내지 그냥. 또 진실한 사람들은 진정을 아주 오래오래 하고. 예.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낙선한다. 저는 2달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를 주는 건가요? 그렇죠. 지역구문이? 그럼요. 저는 그 낙선 인사로 예. 우리 지역에서 자리 잡아서 여기 굉장히 보수적인데 남양주 중에도 가불병이 있는데 가불은 예. 아주 좋은 지역구예요. 예. 병은 정말 보수적인 지역구. 강남에서 이제 노후를 좀 보내려고 내려오시는 예. 분들이 많은 아주 그 풍광이 수려한 지역구예요. 그런데 제가 낙선 인사를 그렇게 진정성 있게 2달 이상을 하고 그 이후에 1년 동안 선거운동 하듯이 지역구를 돌았어요. 그러고 나서 네가 나오면 반드시 표를 주겠다 이런 분위기가 확 되더라고요.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때 그래서 이번에 누가 됐죠? 거기서? 이번에 김용민 그러니까 김용민이 된 게 그 유호성 간첩 사건 때문이 아니고 최민희 전 의원 때문에. 유호성 간첩 사건은 얘기해도 통하지도 않는 지역. 그 지역구 이슈가 아니에요. 네. 최 의원이 털을 잘 닦아놨으니까. 예. 근데 2달 이상 하셨을 때 상대 후보나 이렇게 뭐 태클 거는 게 없어요. 저 한 달 정도 했거든요. 한 달? 한 달 정도 하는데 상대 후보 측에서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낙선 운동 너무 오래 한다.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했거든요, 저는. 나는 14대 때 민중당으로 떨어지고 예. 낙선 인사를 4년을 꼬박 했어요. 4년. 4년을. 그래서 15대에 당선돼서 그걸로 그 지역에서 5선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전 선거 운동 무슨 뭐 이런 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이 좀 이상한 게 60일 동안에 무슨 뭐 그러면 60일 이전에 TV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 어떤 사람이. 그러다가 60일만 교양 프로 시사 프로에 딱 안 나와. 그리고 난 다음에 당선이 돼.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법이?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건 예. 뭐 법만 그렇게 사전 선거 운동 하지 실제로 걸려서 법정에 서는 일도 없고 그걸로 뭐 잘못된 일도 거의 없어요. 이건 한 소리지. 예. 아니 그러니까 미국처럼 차라리 어떤 선거가 끝나면
그냥 계속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네, 자기를 그래. 자기를 알리고 정책 알리고 뭐 그러면 선거운동 아닙니까? 근데 선배님 여기는 네. 박시영은 없는데 최경영 씨가 박시영 비슷하게 말을 많이 해요. 아, 제가 그 같은 과네. 예 진행자라기보다는 네. 의견 개진도 많네요. 그냥 예. 플레이어야 예, 보니까 거의 뭐. 토론의 예. 플레이어. 예, 유튜브니까. 아 네. 박시영은 생긴 게 말 많게 생겼잖아. 저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얼굴이 시끄럽게 생겼어요. 야, 바로 디스구나. 그냥 많이 이렇게 들어오세요. 예. 일단은 결과에 관해서 이제 평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오시기 전에 초상집 문상 다녀오셨다고. 예. 예,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그럼 오늘 그 통합당 사람들은 그래도 국민들이 고마운 게 어쨌든 100석 정도는 또 줬으니까 예. 그 기사 회생할 그 근거는 마련을 했는데 그러나 이 21대 총선 전체를 놓고 보면 통합당 초상집이지. 그러니까 초상집은 가서 문사를 하고 예. 또 곡을 서럽게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내가 목이 좀 약간 갔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지. 예. 민주당 압승, 통합당 폭망. 폭망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뭐. 예. 근데 폭망 망하기는 그래도 뭐 100석 정도 비례까지 한 100석 안 되나? 103석 아니에요? 103석. 그럼 뭐 100석을 넘겨줬으면 뭐 국민들에게 아주 고맙다 해야지. 근데 폭망은 폭망이죠. 왜 폭망이냐면 보통 보수 정당 쪽은 아무리 의석을 못 얻어도 120석 이렇게 네.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103석이면 완전 폭망이에요. 완전 초폭망인 게 지역구 253개예요. 비례 19개 됐잖아요. 비례 19개를 빼면 지역구에서 80여 개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영남이 65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남 정도 빼고 다 준 거예요. 영남하고 종부세 벨트. 아 맞아요. 예. 강남, 서초, 송파, 성남, 분당 정도예요. 용산 됐더라고. 용산. 아 용산, 권영세. 거기가 다 거기도 종부세 벨트예요. 종부세예요. 종부세 벨트. 네, 예. 맞아요. 예. 종부세 벨트하고 영남 빼고는 폭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남 예. 자민련, 종부세 벨트 자민련 뭐 이렇게. 그래도 뭐 김대중 대통령 뭐 옛날에 70석 갖고 정권 잡았는데 뭐 100석 때면 많이 근데 준 거지. 그때는 김영삼 대통령이 또 이끄는 데가 예. 있어서 그쪽이 또 뭐 한 63석 이렇게 이재호 됐죠. 의원께서는 끝까지 희망의 끈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망한 사람인데 희망이라도 줘야지. 그냥. 우리에게는 103석의 배가 있는 거죠. 배가 있다. 아니 근데 그 김영삼 대통령을 빼더라도 DJ당은 DJ가 있었잖아요. 지금 미래통합당의 구심점이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와, 구심점이 맞아요. 없어요. 세다. 네. 그래서 구심점이 등장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지금이야말로 보수가 쇄신할 수 있는 적기다. 왜냐면은 비대위를 꾸리든지 지금 황교안 대표가 사퇴했기 때문에 조기전대를 꾸리든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심점이라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홍준표, 김태호 군 예. 정도가 있고요. 예. 원외에서는 임명진, 김종인 등등의 비대위원장, 김병준까지 쓸 수 있는 보수 카드를 다 썼습니다.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데려올 사람이 이제 없어요. 그럼 결국 내부에서 누군가를 근데 꾸역꾸역 해야 돼요. 제가 5평과 오늘 처음 방송해 보거든요. 예. 그죠? 우리 처음 방송이죠. 네, 맞습니다. 용감하네. 틀려도 막 질러. 아니 근데 좀 용기가 있어 보이는 게 젊잖아. 역시 패기 좋아. 아주. 핵입니다. 원래 젊을 때는 막 하는 거니까. 배 12척뿐만이 아니고 이순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아 그럼요. 아니 그게 맞는데. 배 12척을 원균한테 맡겼어 봐.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출발 안 땅에 했어요. 원시성을 가진 분이 다 몰려오기 전에. 근데 이제 예? 그 이순신은 없어요. 예. 네. 그런데 쇄신의 적기라고 말해요. 그거 어떻게 쇄신의 적기입니까? 쇄신도 못하지. 찾기도 어렵지. 쇄신도 못한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 그 쇄신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쇄신을 이끌 리더십이 있느냐. 없죠. 그다음에 팔로우십은 있느냐. 그럼 이제 당원과 지지자들이 과연 어떤 상태냐.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되는데 이게 정당이라는 게 기업도 아니고 외부의 콘설턴트의 통째로 맡길 수도 없고 만약에 이 콘설턴트한테 맡기면 기절 초풍할 거예요. 예. 정당에 대해서 평가해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쇄신의 적기라는 말과 이순신이 없다는 말은 그거는 공존할 수 없는 말이지. 이순신은 없어도
홍준표 씨 부인 이름 이순삼이라. 이순신 없어도 이순삼은 있어. 이순삼 여사는 계시군요. 그 돌려서 홍준표 이제 의원 되셨는데 의원이 아마 당권을 도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두 예. 분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당의 구심점이라고 하는 거는 예. 시간이 가면 생깁니다. 예, 저절로? 그건 예, 뭐 예. 우리가 어떤 사람 저 사람이 구심점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다가도 그 사람이 안 되는 수도 있고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새로운 구심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게 이제 정치라고 하는 거는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른다는 건데 예, 정치는 정당은 금방 망해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구심점이 생기고 이제 그 구심점이 이제 역할을 얼마나 잘 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 하는 거는 이제 뒤의 문제고 그냥 구심점 없어도 당을 걱정할 건 아니고 아, 근데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른다. 그런데 그 어느 그룹에 비올지 오른다는데 그 어느 그룹 찾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뭐 이게 중요한 거죠. 아직 뭐 대선까지 2년 남았는데 뭐 천천히 그러니까. 걸러도 뭐 그러니까 2년은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대선 져요. 그러니까 그건 이 뭐- 말씀은 지금 현재는 그 구심점이 잘 안 보인다는 말씀을 돌려서 하시는 얘기로 봐야 되고요. 예. 이게 당의 그 운영 원칙상은 지금 누가 구심점이 돼야 되는지 아세요? 누가 누가 돼요? 조경태 최고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최고위원이 다 유일하게 떨어졌어요. 최고위가 다 떨어지고 조경태 위원 한 명 당선됐어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 하자마자 선배님이 헛 웃음을 웃으시잖아요. 아니 이유가 최고위원제 조경태 하나만 남았나? 네. 다 낙선했어요. 아이고 대단하네. 아이고 부사이니까 뭐 다 되는데 그거 안 되면 이상하지. 네, 그런데 조경태 최고위원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안 좋아할 것도 없지 뭐. 넘어온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위기의 순간에 아니, 뭐 근본이 어쩔 수 없지. 다른 사실 예. 이럴 때 얘기하는 그런 거거든요. 예. 근본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당을 맡기냐 이렇게. 아니야 뭐 그거는 출처 불분명의 사람이 근본이 지금 민주당이야? 그건 그렇지 않는 게. 예. 홍길동이가 서자가 역사 이름을 남겼잖아. 예. 그 서자가 효자 되는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건 따질 게 아닌데 예. 그 우선 당이 이제 다 대표가 그만뒀으니까 또 원내대표 떨어지고 그랬으니까 어차피 뭐 당이 새로 꾸리겠지. 꾸리는데 그 뭐 할 사람은 또 뭐 새로 꾸린다 가면 하겠다는 사람들도 뭐 차고 넘치니까 그게 고르면 되지. 듣고 계신 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조경태 최고위원이 즉시 비대위원장이 되거나 당의 예. 일반적 운영 원칙상 아니면 이게 원내대표를 뽑아야 돼요. 근데 원구성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선된 당선자들이 임기가 시작되는 게 6월 1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새로 뽑는 것도 불가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심재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비대위를 구성해 놓고 예. 네. 자기는 이제 뭐 임기가 5월 말까지니까 5월 말까지니까 그 동안에는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구성을 하지 예. 해도 되고 뭐 또 당 사무총장이 살아왔으니까 예. 그 사무총장이 뭐 비대위를 구성해도 돼. 그건 절차니까. 그러니까 조경태 절차인데. 최고한테는 안 맡기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경태, 심재철 이렇게 되니까 근데 텔레비에 얼굴이 계속 비춰지는 분들이잖아요. 결국은 비대위를 구성을 하면 절차가 그렇다는 예. 이야기고 조경태 깝깝할 것 최고가 같은데, 비대위원 할 수도 전반적으로? 있지. 그 최고위원장 혼자 살아남았으니까 예. 비대위원장을 해서 비대위를 구성할 수도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이제 폭망을 한 건지 또는 왜 이렇게 압승을 한 건지에 관해서 이게 구조적인 건가 아니면 이번 한 번에 일탈적이고 이례적인 건가 뭔가 이번에 선거 전략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인구 구조나 뭔가 민심의 흐름 트렌드 큰 변화를 못 읽어서 그런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이 죽으면요. 예. 상가집에 가면 원인은 하나예요. 저 사람은 암이었다든지 뭐 뇌졸중이라든지 뭐 예. 심근경색이라든지 뭐 죽은 이유가 딱 하나잖아요. 예. 근데 정당이 망하면 망한 이유가 수백 가지가 돼요. 합병증이구나. 예, 예. 선거에 망하면 선거에 지는 이유가 막 수백 가지가 넘지. 예. 졌다는 이유가. 예. 그러니까 정당에서 선거에 지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찾기는 그거는 참 어렵고 그건 뭐 아마 그건 점쟁이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유는 하나죠. 뭐 예. 국민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그럼
그건 뭐 이유라기보다 왜냐면 예. 여기 세워놓고 명치를 때리고 있는 네, 소리. 2008년에 예. 민주당이 예. 정말 처절하게 버림받았습니다. 2007년 대선에서도 예. MB가 무려 530만 표 차로 이겨서 그때 이제 우리 정부에 들어갔던 사람끼리 모여서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받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다 망했다 그런데도 살았지. 예, 그런데 저희는 살아나는 과정에서 엄청난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반성을 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가장 큰 폭망 원인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안 보고 과거의 영광 속에 계신 게 아닌가. 미래통합당 쪽이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건 최 의원의 지적이 옳은 지적인데 아싸. 지금 민주당이 망하면 그 사람들은 과거를 도려내고 통렬하게 자기 반성을 해요. 통합당. 그런데 지금 통합당이 전신이지 뭐 통합당이 보수당이 망하면 자기 반성을 통렬하게 하질 않아요. 그리고 뭔가 국민들 마음속에 다가가는 새로운 것을 내지 않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누리는 선에서 계속해서 페인팅만 하는 거죠. 계속해서 리모델링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통합당이 망한 거는 근본적으로 자기 혁신이 없었던 거예요. 옛날부터 새누리당부터 쭉쭉 망해 내려왔는데 예. 그 망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통합까지 우리가 시켜놨잖아요. 그럼 통합을 했으면 혁신을 하라는 건데 예. 이 사람들 통합해서 덩치를 키웠으니까 표가 올 거다 생각하고 혁신은 안 한 거예요.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 뭐 망할 수밖에 없고 황교안 대표가 이제 뭐 어제 사표를 냈는데 그 사표가 늦었지. 정말로 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자 이제 뭐 그렇죠. 조금 다 통합했으니까 기존에 있는 그 자유한국당 큰 당의 모든 기득권에 내려놓겠다. 그리고 새로 통합 추진위원회 통합 대책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뽑아서 이번 선거를 맡기자. 이렇게 나갔으면 당이 상당히 역동성 있는 거지. 그런데 뭐 말만 통합했지 하는 건 한국당 사람 저가 다 누리고 최고위원도 저가 그대로 다 해. 당대표 그대로 다 해. 이래도. 그러니까 예.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게 무슨 통합이야. 이렇게 보니까 뭐 통합은 했다고 했지만은 표를 찍어주기는 좀 그 거부감이 있었지. 그러니까 버렸는 게 아니라 막 표를 안 찍어준 거지. 그렇죠. 뭐 그게 그 말이죠.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보수와 기득권 세력이 그 의지했던 한 가문이 있습니다. 그게 박정희 가문이에요. 박정희 가문. 네, 그래서 이번 그 통합 과정에서도 보면 유승민 의원조차도 대구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간단 말이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박정희 편지도 쓰셨어요. 옥중 서신. 그렇죠. 그런데 예. 그 옥중 서신이 네. 유영아 하나도 공천을 못 주는 예. 옥중 서신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정희 가문의 그 적금을 다 써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고 예. 박정희 가문의 그 적금이 다 쓰여진 시기가 2017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죠. 예.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인적 쇄신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지금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힘들었던 2008년 예. 지금 생각해보면 5번의 총선 중에 투표율이 유일하게 50% 밑으로 내려갔을 때입니다. 46인가 48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투표해도 어차피 민주당이 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진보 투표층들이 투표를 하러 안 갔습니다. 심지어 제가 출마했던 부산은 18개 지역구인데 초반에 국회의원 후보 등록한 사람이 2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16명을 후보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 후보가 되고 15%는 넘깁니다, 부산은. 야당이라도. 예. 근데 전액을 보전받더라도 국회의원 후보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던 게 2008년입니다. 이게 바뀌었던 게 2016년부터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8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 정당이 바뀌긴. 그래서 2016년부터 저는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최초로 민주당이 상수가 되는 선거가 2016년부터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탄핵이 됐죠. 탄핵이 되니까 저쪽 정당을 찍어야 되는 이유가 없었고 저쪽 정당이 제대로 반성도 안 했습니다. 아직도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하면서 어물쩍하면서 넘어가려고 했었고 예. 제대로 된 반성을 안 했어요. 그리고 탄핵을 18년 지방선거 덮었죠. 앞서했죠. 2020년 완전히 앞서했죠. 그 말도 맞는데 이번에 통합당은 호남에서 후보를 못 찾았잖아요.
예. 뭐 찾아가도 뭐 안 나서니까 후보가 호남, 광주, 전남, 전북 전체에서 뭐 후보가 2명인가 3명인가 뭐 그랬으니까 후보가 부족했습니다. 출마할 사람이 없으니까 출마를 하니까. 출마한 사람도 자골치고. 이제 이런 점이 지금 그 우리 오창석. 오창석 씨가 이야기했는데 부산이나 경남이 여기에는 민주당에 나가면 그래 2자리 숫자는 받습니다. 지지도를.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호남에 통합당에 나가면 2자수를 받기가 어렵지. 한 자릿수도 뭐 5% 미만이지. 예. 그러니까 지역 정서가 동서가 벽이 그렇게 두터운데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전국 정당이라 그러면서 통합당 그래도 민주당은 영남에다 후보를 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통합당은 호남에 후보를 내려고 노력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그 소위 정치를 그저 쉽게 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이쪽은 통합당 쪽은 쉽게 하려고 그러고 민주당 쪽은 좀 막 치열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 차이가 노무현도 있는 있었고 거지. 그렇게 해서 트라이를 해서 실패해서 대통령까지 네. 됐고 아, 지금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제 김부겸도 있고 뭐 이런 거를 보면 거기에서의 그 치열성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오창석 평론가 이야기하는 2008년과 2016년 그 사이에 2014년에 4월 16일 세월호가 있었어요. 3사가 있었죠. 그 더 가면 2010년에 무상급식 이슈가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2009년에 5월 23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굵게 얘기하다가 몇 가지를 건너뛰었는데 그러니까 진보가 혹은 개혁 세력이 정말 치열하게 그 자기 반성을 하는 결정적인 장면이 2009년 5월 23일인 것이죠. 예. 그때부터 근본적인 반성이 우리 모두에게 그냥 머릿속에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 가슴 전체가 그냥 뻥 뚫리는 경험이었거든요. 그랬던 거고 왜 그러면 미래통합당 쪽은 선배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개혁, 혁신, 치열함이 없을까? 그거 기본적으로 의석수가 보여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 65석을 그냥 얻고 그 65석에서 뺏겨봐야 2-3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는 이미 2016년에 국민의당 바람으로 호남에서 혹독한 또 시련을 겪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득권이라는 게 참 허망한 거예요. 민주당의 기득권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기득권이기 때문이고 지금도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유목민과 농경민의 싸움이었네. 요즘 희한하죠. 예. 뭐 그런 거 비슷한 건데 이런 거지. 그 민주당은 그 광화문 촛불 예. 그를 이어받아서 그걸 정치적 동력으로 삼았지만 예. 통합당 작년 10월 3일, 10월 9일 작년 10월에 있었던 광화문의 그 동력을 정치 동력으로 끌어내지를 못했지. 실패를 했지. 그러니까 뭐 크게 이유를 좀 파고 들어가면 뭐 그런 정치적 이유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큰 이유보다 막 이번 선거는 한마디로 막 코로나 선거니까 나 코로나 때문에 참패했다. 이렇게 통합당이 생각하면 통합당 사람들 위로가 되지. 근데 아니, 이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미래가 없지. 예. 쇄신이 안 되죠. 코로나 때문에 그 민주당이 이겼다는 게 아니고 코로나의 대응을 정부가 잘해서. 잘했는데 통합당이 그걸 자꾸 발을 잡고 언론이 자꾸 목을 비난을 잡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차츰 알게 됐다. 그것도 외신을 통해서 맞아요. 이게 빌 게이츠를 통해서. 예. 그래 그거는 민주당들이 하는 소리고. 아니 그 외신이 하는 소리고. 그러니까 외신을 민주당 이용하는 소리고. 아니 그거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많으니까. 아니 전체 국민의 60%가 넘는 사람들이 이미 선택을 해버렸는데. 그래 그거야 뭐 민주당하고 저 청와대하고 또 네. 관제 언론이 하도 선전해서 아니까. 관제 언론이 요즘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거 갖고 관제 언론. 그거 갖고 자랑할 건 못 되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공영방송 탄압이 생각나는 관제 언론. 그 지금도 네. 이명박 때 보다가 지금이 관제 언론이 더 심하지.
아, 그래요? 어디 있어요 그런. 그래 보지. 아니 이래서 제가 여기 계신 예. 분들께 쉼없이 척도를 만났다. 책 이야기를 예. 좀 해주세요. 네, 아, 예. 제가 쉼없이 달려온 이유, 예, 저는 쉼없이 걸어 언론은 촛불을 만났다. 네, 쉼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근데 어떤 분들이 요새 이 책을 힘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제가 처지가 불쌍하다고 힘없이를 바꿔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건 아, 쉼없이 그게 걸어 촛불을 쉼이나 만났다. 힘이나 같은 게 경상도 사투리는 힘을 심이라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야, 심세라 그러니까. 의원님 그 책 저희 집에 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꼭 사인해 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 검찰 개혁 다음은 언론 개혁이다. 그리고 이재호 선배님도 이 책을 꼼꼼하게 읽으시면 지금 MB 때 방송 장악, 그때 관제 언론, 지금은 언론 자유 지수가 엄청나게 그때보다 높아진 현실을 그대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보수의 가치는 사실은 언론 자유의 수호예요. 그렇죠. 언론 자유의 수호고 개인의 자유의 수호인데 당시에 수천 명의 공영방송인들을 그 찬바닥으로 무릎 꿇게 했었던 아니, 그랬던 근데 그 그때 정부의 이인자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거예요. 아니 근데 선배님이 그때- 그걸 주도한 건 아니에요. 그때 이인자니까 이야기하는데 예.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 그걸 뭐 내가 뭐 아니다 개닥할 거 없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라 이거야. 어제 저 근데 코로나 얘기. 지금은 또 지금대로 관절론 근데 코로나 얘기 하나만 하면 예, 예. 아까 최경영 앵커께서 뭐라고 해야 되지? 최경영 기자가 예.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잘이라는 표현이 참 추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모호하고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해부해 보면 어떤 게 되냐면 대한민국이 결과적으로 평가할 때 코로나를 잘했다 못했다 점수를 먹이면 어떻다는 나중 일이야. 나중 일. 예. 그거는 말씀대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잘한다고 하고 네.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은 왜 중국 폐쇄 안 했어? 아직도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질병관리본부 그 관료들이 공무원들이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다. 이 점을 비난하기가 어려운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이런 거지. 이 의료인들 또 일반 우리 국민들 뭐 대구 경북 시민들은 정말로 헌신적으로 잘했지 의료인들은. 근데 뭐 정부가 잘한 건 아닌데 그 정부가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었으니까. 그럼 뭐 정부가 영 뭐 공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아, 이 정도면 엄청 인정하시는 그렇게 거예요. 말하기는 어려운 건데 그러나 덮어놓고 뭐 코로나 뭐 잘했다 이렇게 자화자찬하기에는 나 간지러운 게 우리가 지금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었잖아요. 그죠? 사망자가 200명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아세아 소위 네 마리 용이라 하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한국 중에 요 네 마리가 다 똑같이 중국과 가까이 있으면서 코로나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여기에 소비입니다 거기는. 여기에 그렇지. 예. 우리도 뭐 거의 마찬가지지 뭐. 그 10,000명이 넘고 200명이 넘은 나라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훨씬 더 차이가 코로나 나고요. 예. 대응을 잘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뭐 예. 그렇게 정부 측의 사람들은 그렇게 뭐 위안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걸 뭐 우리가 이렇게 하기에는 아니 사망자가 200명이 넘고 확진자가 10,000명이 넘는데 뭘 잘했단 말이냐 이렇게 아니. 말하는 사람도 그 이야기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여권 또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아니 그러니까 BBC도 그거는 뭐 강제 당연하죠. 언론이라면 뭐 BBC나 아, 뭐 아니 대통령 귀담아 들을 거예요. 예. 대통령께서는 스타일이 예. 저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져도 40% 이하로 안 떨어지잖아요. 집권 그렇죠. 3년 차가 지났는데 그리고 지금은 뭐 60% 가까이 됐었다고 해요. 예. 깜깜이 기간 중에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밑바닥에 대통령 리스크가 없어요. 맞습니다.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태도가 어떻다거나 이게 없으세요. 그래서 지지율이 40%로 떨어져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60%가 유지되는 예.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데 이제 팩트 체크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계약을 좀 일찍 했어요. 3월 중순쯤에. 예. 그래서 지금 확진자 수가 싱가포르 인구가 580만 명이거든요. 예. 이게 2,5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럼 확진자가 2,500명이 되면 이제 사망자 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싱가포르이 뭘 잘했냐, 대만이 뭘 잘했냐, 홍콩이 뭘 잘했냐, 대한민국 정부가 배워야 되는데
이게 기준점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나마 외신의 주목을 받는 건 미국, 영국, 프랑스, 유럽이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잘 의료 시스템이 작동된다는 점은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특히 프랑스가요 민주주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프랑스가 지방선거를 연기합니다. 이 코로나 과정에서 관리할 자신이 없었는데 대한민국은 선거를 훌륭하게 치렀잖아요. 방역을 거의 완벽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선거 기간에 혹시 누가 선거 투표하러 갔다가 문제 생겼다는 보도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지. 우리가 코로나 와중에 선거를 치를 수 있었던 거는 우리는 6.25 전쟁 중에도 선거를 치는 경험이 있는 나라니까 예. 선거하고 뭐 국가 위난 이런 것하고는 우리나라 사람들 크게 뭐 결부 안 하는 그런 그 DNA가 있으니까 국민의 위대성. 그건 뭐 선거를 잘 치르는 거고 내가 코로나 선거였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예. 내 말은 이거요. 대개 대통령 임기 중에 치르는 선거는 이게 중간 평가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총선은 하죠. 네. 대통령 정권 심판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정권 들어서서 심판이라고 할 야당의 공세거리가 많잖아요. 경제가 망했죠. 그다음 조국 사태라든지 울산 선거 개입이라든지 유재수 무마라든지 최근 일어난 라임 사건 뭐 여러 가지 소위 야당이 정부를 공격할 소재가 차고 넘쳤는데 그걸 제대로 공격을 못한 게 코로나가 다 덮어. 코로나 방역이 급한데 정쟁 따지고 당장 방역이 경제고 방역이 정치인데 여당이 방역하자 하는데 야당이 방역은 뒤로 제껴라 너희들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따지면 국민들이 그걸 동의하겠냐고. 그러니까 정쟁도 하지 코로나 않았습니까? 때문에 여권의 공격, 야당이 여권에 대한 공격이 다 묻혀버린 거야. 그래서 이 선거는 코로나 선거였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아주 한 1% 동의를 하는데 그럼 민주당 내 말에 동의 안 하지.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상수였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선거가 어려울 거라고 봤거든요. 2월 달에는 네. 다 그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좋아했다라고. 그렇죠. 네, 공격의 코로나 빌미가 때문에. 됐고 실제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네. 사실은 네, 이번 선거는 무조건 이겼다. 굉장히 불리할 거라고 코로나 생각했어요. 초기에는 예. 원체 정부가 이제 헤매니까 예. 코로나 방역을 못하고 확진자가 늘어가는데도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파티를 한다든지 우리는 마스크가 없어져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는데 중국으로 오면 마스크를 수출하든지 이렇게 이게 가짜 초기에는 정부의 대응이 원체 헤매니까 코로나 방역을 잘못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덕을 보려고 했는데 예. 정부 대응을 잘한 게 아니라 원체 의료진들이 헌신적으로 잘하고 우리의 의료 봉사들이 잘하고 하니까 예. 국민들이 슬기에 의해서 이게 코로나가 극복돼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이제 숟가락 들고 나온 거지. 근데 그 그러니까 의료진의 그렇죠, 체계가 그렇죠. 잡힌 예. 것이 질병관리본부고 결국 그게 이거는 정부인 거죠. 코로나가 잘했나 못했나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 여기 있는 그 논설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럼 여기 의료진들, 이런 전문가들, 거를- 예. 아니, 근데-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게 아니 제일 중요해요. 선배님 그러면 코로나 대응을 직접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할 게 아니고 아니죠. 그 미래통합당 말대로 정부가 정부는 코로나 대응을 잘못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잘못했는데 질병관리본부만 잘했다. 예. 이게 보편적 인식이라면 이번에 민주당이 폭망했어야지. 민주당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니 질병관리본부가 그게 정부고. 질병관리본부의 말대로만 초기에 했다면 이렇게 10,000명까지 안 나지. 질병관리본부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그 전문가들이 하자는 대로 했으면 판 일이 안 되지. 아닙니다. 이번에 저기에 정부가 질병관리본부가 하자는 대로 안 따라왔기 때문에 사태가 커진 거지.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뜻밖의 신천지 때문에 그래, 신천지. 하지만은 아니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지 한마디는. 내 하나 불러놓고 세 사람들이 지금 맨날 같은 이야기 그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지금 아니야. 계속 같은 아니 말씀을 나이 든 하셔가지고. 어른을 왜 불렀어요 지금? 열린민주당 이야기를 하려고 네, 안 다른 그래요. 데로 넘어가야 그러면 돼요. 똑같은 이야기로 그럼 열린민주당은 왜 자, 죽을 쓴 겁니까? 딴 수제. 열린민주당은 예. 애초에 이게 선거가 열린민주당이 무슨 열린민주당. 비례당. 예, 예.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예. 그러면 양극화되게 돼 있습니다. 비례 투표도. 예.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하고 예. 미래한국당으로 양분돼요. 그러니까 어. 국민의당도 예. 뭐 처음에 10% 얻는다, 우리 몇 석 한다 해도 결국은 5%밖에 못 얻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선거의 투표의 일반적인 행태예요. 우리의. 그런데 두 가지 변수가 있었죠. 이 열린민주당이 민주당 쪽 지지자들이 보기에 섹시한 공천을 한 겁니다. 그렇죠. 셀럽들을 쫙 이렇게 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어요. 그러면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막 얘기를 하니 한때는 14%까지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이 위기의식을 느꼈죠. 그래서 집중적인 견제에 들어갔는데 이해찬 대표가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했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셀럽들 국회의원 만들라고 만들어진 제도냐 이렇게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확 든 거죠. 그래 아니, 그런 근데 식의 참 저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적절하게 열린민주당을 차단을 시키고 네. 반면에 차명진이나 민경욱을 결국은 공천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랑 그렇죠? 그다음에 열린민주당 얘기잖아 지금. 음. 그런데 결정적으로 투표 이틀 전인가 정봉주 최고위원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실수로 저는 적어도 한 8, 9% 얻을 수 있었는데 예. 3, 4%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아, 가지. 난 내가 보는 거는 열린민주당이 이게 그러니까 이 미래통합당이 국민이 정서를 못 읽고 이번에 참패를 했잖아요. 예. 열린민주당도 국민이 정서를 못 읽었어요. 자기네들이 진영의 정서는 읽었는데 국민의 정서를 못 읽었는 것이 국민의 정서는 아직까지 조국은 아니라는 거거든. 그리고 윤석열은 지켜야 된다. 이게 국민의 정서요. 근데 열린민주당은 하자마자 그냥 조국이 살려야 되고 윤석열이 감옥 보내 잡아가야 되고 공소처 생기면 제일 먼저 윤석열 잡아가야 돼 이렇게 나가니까 이거는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대부분의 국민의 정서가 저건 아니구나. 근데 대부분의 국민의 결국은- 정서는 조국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닐 것 아니지. 같은데. 그러니까. 왜 윤석열을 왜 또 지켜요? 그러니까 근데 열린민주당 네. 그렇게 말하니까 열린민주당이 안 된다는 말이네. 근데 열린민주당은 열린민주당이 원래 대부분의 정서나 조국인은 아니고 예. 조국 다시 살리는 것도 안 되고 예. 윤석열이 감옥 보내는 것도 안 되고 잡아가는 것도 안 되고 예. 그 윤석열을 지켜야 하고 조국은 감옥 재판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국민들이 대부분 정서다 이거예요.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그런데 열린민주당 들어서자마자 조국 지켜야 되고 윤석열 잡아가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윤석열 장모가 열린민주당이- 잘못이 있으면 윤석열 장모는 글쎄.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꼴통들끼리 하는 소리고. 아니 그건 법치주의 그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수사는 그러니까. 비슷하게 형평성 예, 있게 그러니까 진행돼야 한다 이런 아니, 입장이에요. 거기 법대로 들어가기 한다면 전에. 다 하지. 법대로 하면 대통령도 잡아가는 거지. 네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하고 어긋난다 이거야. 근데요. 그러게 열린민주당이 주자를 하니까 거기서 국민들이 저건 너무 나간다. 저건 안 근데 이렇게 근데 그게 생각해서 아니고 표가 안 갔다. 이 안 말이지. 갔다. 아니 선배님 그게 아니라 열린민주당은 애초에 나는 그렇게 선배님 분석한다 이거야. 표현대로 꼴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든 정당이에요. 그래, 외인단 열린민주당.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니, 뭐 보편적으로 민주당이 뭐 하도 크니까 민주당이 여권이라는 게 하도 크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예. 그런 마치 미래 통합당의 보수의 극우가 있듯이 극우가 있잖아요. 맨날 태극기 들고 성종이 들고 군가 부르고 그게 마치 민주주의를 위한 데모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민주당도 그런 패가 있지. 죽으나 사나 조국이 옳다. 뭐 윤석열이 절만은 잡아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있는 걸 그걸 뭐 왜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주장들이 국민들의 일반 정서가 안 맞았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건 그러니까 맞아요. 열린민주당 표가 안 갔다 이 말이야. 그건 맞는데 열린민주당은 고층이 한 20% 정도 될 거라고 보고 그 20%를 가져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20%를 이해찬 대표의 셀럽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 했냐라는 말이 깨버렸다는 거죠. 저는 좀 나는 다른 그게 얘기도 잠깐 예, 5%는 될 줄 알았는데 이걸 몇 프로 나왔어? 5%요. 5%. 세석 정도 나왔고 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예. 결국은 지도부가 결국은 비례정당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1번부터 10번은 민주당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8번의 양원영 교수는 3월에 18번 이경수 과학자를 실명을 거론해서 저격을 해버렸어요. 민주당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런 핵 융합 과학자를 데려오냐. 이 두 사람은 정책적 노선에서 완전히 상극이에요. 그래서 더불어 시민당을 지지하려고 했던 원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도 혼란스러워했고 양원영 교수와 이경수 박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붙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번부터 10번을 다른 사람, 흔히 말해서 민주당 당원들이나 국민 열린 공천으로 투표를 뽑지 않았잖아요. 11번부터 됐잖아요. 예. 그러면 11번부터 뒤에 나와 있는 한 30명까지 의석수를 작게 차지하면 작게 차지할수록 지도부 책임으로 몰립니다. 아. 이 지도부 책임을 면키 위해서 열린민주당과 초반부터 아주 크게 선을 그었어요. 그 발언 중에 하나가 전 셀럽 모임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효자가 될 것이다 하니까 뭐 서자 아니다, 뭐 장 아니다, 뭐 이렇게 선을 다 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김홍걸 본인들 진짜 적자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한 네. 거예요. 그래서 전체 파이가 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열린민주당으로 하면은 민주당 본래 뽑았던 사람들이 당선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위기감을 또 조성을 했었습니다. 예. 이게 실제 뭐 제로섬 게임인지 아닌지는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저 정당을 찍으면 우리 민주당이 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막판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을 결집하게 만들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열린민주당이 애초에 원했던 것만큼은 못 받았으나 그래도 3% 이게 5%인가요? 5%. 이게 100만 표가 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았다. 그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5% 받았어요. 네. 뭐 많이 받았네. 많이 받은 많이 겁니까? 받. 이 100만 표를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예. 많이 일단 받은 거.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뭐 저 탈락한 사람들이 나경원, 뭐 황교안 아주 빅네임들이 많은데 오세훈. 예, 오세훈도 있고. 근데 또 초선이 된 사람이 배현진도 있고 태구민도 있습니다. 태구민. 아,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종부세 벨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영남과 종부세 벨트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성남 분당 여기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고립될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태구민을 강남에서 선택을 그것도 압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김성근 의원은 좀 아시겠지만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잖아요. 좋은 사람이지. 예,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정치색도 강한 분이 아니에요. 김성근 맞습니다. 의원. 그죠? 맞습니다. 되게 젠틀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이제 젠틀하고 뭐 그런데 실력적인. 강남의 선택이 과거로 보면 그냥 빨갱이를 선택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걸 지금 사회자가 그렇게 말하면 예, 그 마치 지역 감정 내지 예. 그저 몰리니까 예, 고립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예, 강남이나 용산에서 통합당을 선택한 거는 그 지역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해 줘야지. 만약에 서울 전체가 전부 민주당이 다 돼버렸다.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어? 민주당에 좋게 하지만은, 야, 이거는 진짜 이건 나라도 아니다. 이렇게 또 말할 사람들이 있겠거든. 아니 사람을 딱 집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 강남에 강남 가불 다른 데는 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래, 그걸 고립된데, 그래 말을 하면 안 되지. 그 태구민을 왜 선택을 했을까? 그 강남이니까 통합당을 선택한 거지. 그렇게 봐야지. 이렇게 봐야 돼. 그거는 예, 강남이나 성초나 송파는 예. 이번에만 보수당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지역은 원래 보수당을 선택해 왔던 지역이야. 그 지역은 그러니까 태구민을 그러니까 선택한 게 거기는 아니라 뭐 미래통합당을 태규민이다 찍었다. 뭐다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보수당을 선택해 준 거지. 아니 그러니까 강남에 지하철장 서울- 정순균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서울에서 2018년엔 서울에서 그래도 보수당 이 민주당 천지에 보수당을 선택하는 지역이 그래도 몇 개가 있다고 하는 거는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여당에서도.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걸 그렇다고 해서 감사하게 아무나 생각해야지. 보내도 당선이 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지역 주민들이 좀 놀라워하는 거. 왜냐면은 김성근 후보는 2016년에도 강남에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적어도 그 지역에서만 4년을 텃밭을 다졌거든요. 그건 그렇게 태구민 생각하- 후보는 우리나라에 온 지 4년이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지역에 한 번도 안 사는데 선거 한 달 전에 공천 내보내가고 당선된 사람도 여든 야도 아니 수고한데 저는 이재호 전 후보를 그렇게 의원께서 말하면 안 돼. 너무 잘 아시겠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되는 그 과정에서 수십 년 동안 빨갱이 아니냐고 계속 이야기를 들었었고 방송 3사가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자리에서도
그 어떤 잡지사 발행인이 집요하게 물었어요. 이 당신 빨갱이 아니냐? 그 적화 통일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물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예? 태구민을 어떻게 강남이 선택하고?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물었던 언론이 이 사람은 김정일을 추앙하고 복종했던 사람이에요. 김정은에게는 빠져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 관해서 아무런 그거는- 이야기를 안 그건 한다는 그런 게 건 나는 아니고, 그게 그거는- 보수의 가치인가?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왜요? 아니, 이건 강남 제가 사람들은 예. 태구민 개인을 택한 것이 아니라 통합당 후보를 택한 거지. 아. 그건 태구민이 알고 누구 내보내도 되는 맞습니다. 거지. 그런데 그렇게 예, 봐야지. 이거 그걸 실제로- 태구민을 찍어서 자꾸 이야기하면 그거는 그 잘못하면 인신공격되지. 아니 실제로 그렇게 실제로 하면 되지. 강남 해당 지역에 예. 이 지인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처음에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미래통합당 쪽엔 인재가 많잖아요. 사실은 민주당 쪽에 그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재가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민주당이 이렇게 찾는 인재들을 보면 학벌 좋고 외국에서 뭔가 그 자격증이라도 따오고 이런 사람들을 찾는단 말이죠. 근데 미래통합당 쪽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근데 왜 하필 탈북한 사람을 공천했을까? 그래서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탈북민이라는 것 때문에 안 찍어야 되냐? 그게 아니다. 정당 투표다. 우리는 미래통합당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갈등 끝에 태구민을 찍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비례대표를 하면 되죠. 당을 그거는 비례대표를 하면 되는데 지역구로 이제 출마를 했잖아요. 그거는 공천을 좀 아니, 잘못한 거죠. 최 기자. 예. 그거는 당의 공천까지 그건 우리끼리 할 이야기고. 그렇지. 그건 우리도 뭐 내부에서 할 이야기고. 그 강남 사람들이 아니, 왜 대구민 저는 찍었냐가 올드밖에 코로나 태구민 이슈 과거에 수십 년 동안 그래 가만 보이 최 기자가 아주 민주당 꼴토이구만 내가 들어보니까. 아니. 그렇진 않죠. 저는요 민주당 엄청 욕하는 꼴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통일하면. 꼴 좋아이기구만 가만 봐. SNS 한번 들어가서 아니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사회자가 제가 내가 사회 볼래. 아니 똑같은 식으로 제가 김대중 전 보겠습니다. 대통령에 사회를. 대해서는 어. 그 뭐 빨갱이네 좌익이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최 기자가 하면서 했었으면서 진짜 그게- 빨갱이가 넘어왔어. 그게 말도 안 돼. 거기에 최 기자가- 관해서는 왜 꽂혔네, 사상공격을 꽂혔어. 안 한다는 거야. 최 기자가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게 꽂혔네. 김대중 대통령이 목포가 고향이잖아요. 예. 초선을 강원도 가서 해야 돼. 강원도 인제에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예. 아무 연고도 없는데 예. 목포 사람이 강원도 가서 국회의원이 됐어. 어?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런데 태구민이 넘어와서 강남에서 공천을 했는데 그 왜 강남 사람들이 왜 태구민 찍어주냐? 그건 내가 숫자 이야기하지. 그건 태구민 개인을 보고 찍은 게 아니라 통합당을 보고 찍었다 이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지. 아니 거기 그러니까 더 이상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내 말은. 왜 더 이상 해석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 최경영 저는 미래통합당당이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보수의 사회자 가치를- 너무해. 아무리 사회자가 왕이라도 사회자가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제 중단. 네, 말씀하세요. 자유 통합당의 자유민주주의의 진영이기 때문에 태구민 같은 사람을 공천까지. 그게 하는 무슨 거예요. 얘기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아니 저는 그게 아니죠. 영감이 저 아니라 제가 한 마디만 얘기해 줄게. 생각이고. 그러면 이해가 돼. 예. 만약에 DJ가 예. 미래통합당에 입당했다면, 예.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후보가 됐다면, DJ의 이런저런 경력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안 그 되네. 정도에 그거는 예.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거 뭐 자기가 뭐 다 세상 제가 자기- 서로 다른 포인트에 지금 꽂혀 있어요. 이해가 안 돼. 네. 안 돼. 최 너무 꽂혔어. 기자님은 최 기자님은 일단 왜 그 검증을 안 했냐? 결국은 그 이념 때문에 김대중을 싫어한 게 아니라 우리 정당이 아니라 싫어한 거나 다름없지 않냐? 지금 태구민을 보면 이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2, 30년 동안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포인트에 두시는 알았어. 거고 네. 두 분은 그만하고 이제 넘어가. 정당이니까 투표를 한 거고. 아니 나도 앞으로 똑같은 그러면 얘기예요. 그렇게 아, 생각하는 자, 사람도 있다 하고 2년 넘어가. 후에 2년 후에 대선 후보군이 여당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김두관, 올라왔죠. 이낙연, 네. 그 다음에 떨어졌지만 김부겸까지라고 예. 치고요. 박원순 뭐 이렇게 하여간 있다고 치고 야당은 누가 지금 부상을 할 것 같고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시대적, 역사적 의미,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의 혁신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도. 근데 되게
정치를 오래 해보면 여당 후보군이 정해져요. 여당은 여당은 예. 왜냐하면 여당의 대통령이 이제 다음 후계 구도를 정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이제 그만두고 후계가 자기 정치를 이어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권은 대개 후계 구도가 정해지고 후보자들이 예상 인물들이 부각이 돼요. 예. 근데 야당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예를 들어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처럼 그 시기에 그런 인물 같은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야당은 후계가 차기 후보군이 사전에 그렇게 빨리 정해지질 않아요. 또 빨리 정해지면 벽에 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야당은 당내 경쟁에서 그래서 예. 야당은 이제 시간이 가면서 당이 안정되고 여러 가지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다음 대선 주자들이 정해지는 거지. 야당 그렇게 여당처럼 대선 주자가 일찍 정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대통령이 될 만한 정치 지도자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외부에서 확 인재 영입을 하지 않는 한 대체로 정치를 어느 정도 하면서 보수의 가치가 체화된 이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거는 그렇지. 그 말은 맞는데 그렇지. 내 말은 야당의 뚜렷하게 다음은 누구다 하는 후계 다음 차기 구도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지. 가장 인물들이야 뭐 수십 명 나올 수 있지 그야. 안 그러겠어. 뭐 지금도 난 다음에 이번 총선 당선되면 다음에 대선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기가 다음 대선 주자가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야당 대선 주자로 크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맞고 어쨌든 인재풀로 보면 이번에 살아난 김태호, 김태호 뭐 무소속인데 들어오겠죠. 그러네요. 있고요. 홍준표 여전히 홍준표 그러네요. 의원 당선자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서병수 이번에 김영춘 후보를 꺾은 서병수도 그 인재풀 안에 들어오고요. 예. 그다음에 김부겸 후보를 꺾은 주호영 의원도 그 권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 인재풀에는 몇 명이 걸러지죠. 주로 부산 경남 쪽이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죠. 예. 지금은. 예. 통합당이라고 하는 건 기본이 거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대구 경북은 확실하다고 본다면 주호영 의원보다는 부산 PK 쪽이 조금 나을 수도 있는 선택일 수 있겠다. 확장성 면에서는. 뭐 대구 경북에도 아마 여러 사람 나올 거고 부산 경남에도 여러 사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기려면 황교안 대표가 사실 보수의 구세주로 1년 2개월 전에 떠오른 분이에요. 그분이 뭐 부산 경남도 아니고 대구 경북도 아니에요. 예. 근데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을 어느 정도 지지층 상수로 본다면 수도권이 좋은 거죠. 수도권 출신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수도권 출신이 근데 있습니까? 혹은 충청 출신이 좋은 거죠. 지금 거의 전멸 그 전에는 했는데 전에는 충청권 정진석도 후보군 들어올까요? 정진석 전에는 의원도. 네. 예. 전에는 그 지금 야권이지 옛날 여권에서 대통령 되는 코스가 영남 출신 그것도 TK 출신으로서 서울에서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예. 유리하다. 그 이제 이명박 대통령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TK 출신 그러네요. 국회의원도 거기 됐지만 이제 왜냐 그러면 수도권에 영남 출신들이 많이 사니까 영남 출신의 그 수도권 정치인들이 후보가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예. 지금 그것도 아니지. 그러니까요. 서울 수도권에서 사실상 민주당이 압승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도 아니지.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는 그 유승민 의원에 대한 태도를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이 빨리 결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뭘 결정해? 그러니까 유승민 거냐? 의원, 유승민 의원이 배신자 프레임에서 아직도 못 벗어난 거거든요. 유승민 의원은 누구를 배신했던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 박근혜를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건데, 예. 그래 그건 뭐 그 프레임으로 만든 거고, 그거는 지금은 뭐 그게 많이 없어졌지. 많이 그러면 없어지고 유승민도 중요한 인재 유승민 전 의원이 본인이 정치력이 문제인 거지. 예.
본인에게 덮어씌운 뭐 박근혜를 배신했다 뭐 이런 프레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그렇게 이미 한물간 프레임이니까 대구에서도 이미 그건 지나간 이야기니까. 김무성 의원도 사실은 그 큰 인재풀에 있고요. 그러네요. 예. 그 찾아보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라이벌들을 조금 뭐 그게 마음이 언짢더라도 큰 틀을 생각해서 라이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인재풀을 축소시킨 그러니까 것이죠. 이제 이번에 그릇을 크게 만들지 못했어요. 황교안 대표가 이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밖에서 볼 때는 자기 대선 구도에 경쟁력이 되거나 또 흠이 되거나 안 도와줄 수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쳐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네. 사실인지는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사실인 이게 것 원래 대선 이 경쟁은 라이벌을 서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야 이게 네. 어, 그런 판이 커지죠. 여론도 되고 국민들 지지도 받고 경쟁자를 아주 치열하게 서로 키우고 비판하고 견제하고 서로 키우고 이래 갖고 결정적일 때 딱 한 사람 택하게 만들어야 그게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는 건데 저 사람 내 라이벌 될 거다 사전보다 다 쳐내고 이러면 쳐내는 그 사람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 맞지. 국민들 보기에 저렇게 좁은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냐 이런 프레임에 갇혀버리니까. 예. 그 결정적인 두 개의 장면이 있었어요. 하나는 홍준표 의원에 대한 건데 홍준표 전 대표가 고향에 출마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다가 양산 을에 출마한다고 했어요. 그 조금 정도는 양보했죠. 받아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호남 공천 얘기했는데 김무성 의원이 내가 호남에 가서 한번 해보겠다. 그거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두 장면은 그 당사자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이겠지만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제3자가 보기에도 좀 라이벌에 대한 견제가 심하지 않았나. 그걸 따져보면 2017년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이 정말 잘 됐어요. PK 문재인, 충청의 안희정, 경기의 이재명. 이 세 개의 서로 다른 계파, 아주 뚜렷한 색채를 가지고 있는 대선 후보군들이 예비 경선을 거치면서 상대 다 정당에 있는 대선 후보를 완전히 다 씹어먹었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민주당 후보가 돼도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도 대선 예비 경선이 굉장히 흥행했거든요. 그러면서 경쟁력을 키웠구나. 그렇죠. 그래. 밴드웨건이 제대로 됐었죠 그때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180석을 얻었어요. 앞으로 한 대선까지 2년 정도 남았는데 이 정책을 이제 뭐 어지간한 거는 다 입법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네. 근데 하면서 개헌 내놓고는 다 하지.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가다가 또 분명히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예. 스토리를 보면 히스토리를 보면 항상 이제 오만하면 지는 건데 겸손하지 못하고 오만하면 지는 건데 그걸 우리 옛말에 그런 것을 경계하는 말들이 많아요. 예. 과유불급이다라고 예. 논어에서 보면 과유불급도 있고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잘 날이 없다 이런 것도 있고 부자 몸조심해라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일반적인 경구는 많이 있는데 예. 180석이 된 거는 좋은데 정말로 앞으로 조심해서 잘해야 될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덩치가 원체 크다 보면 국회의원이요. 내가 국회의원을 20년을 해봤지만은 내가 원내대표를 그 야당에 2번 했잖아요. 국회의원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쉽게 통제가 잘 안 됩니다. 예. 아무리 당론 어지간한 거는 뭐야, 당론에다 같이 합시다 이렇게 가지만은 개인이 자기 이해관계와 당론하고 이게 충돌된다. 이렇게 할 때는 국회의원들이 당론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이,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가 많으면 많으여도 나 국회의원 해봤지만 국회의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것이 더 빈번하죠. 그러니까 180석은 좋은데 앞으로 정말 잘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잘해야 될 거예요. 부산에서 국회의원 10명을 서울로 데려와야 돼. 예. 혹은 광주에서 서울로 데려와야 돼. 예. 그것이 얼마나 힘드냐면 예. 좀 한 자루를 풀어서 서울로 데려오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을 참 잘 안 듣죠. 예. 그런데 말을 잘 안 듣는 게 아니라 예.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예. 되기 전에는 뭐 자기 주관도 버리고 소신도 버리고 다 그런 말을 하지만은 예. 일단
헌법기관 딱 되고 나면 예, 입법기관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예. 개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니까. 예. 그러니까 되고 나면 다 자기 속에 자기 주관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당이 잘못 가는가 뭐 그렇지 하지만 속으로는 저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경제 정책, 특히 대북 정책이 딱 두 가지인데 2, 3년 동안 분명히 이제 경제가 지금 별로 안 좋은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정부, 그다음에 앞으로의 정국 어떻게 풀어가는 게 맞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대 여당이 된 여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사실은 도와주지 않아서 제대로 좀 도와줬으면 미래통합당이 더 잘 됐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도 좀 들잖아요. 뭐 그렇게 말하는 예. 사람도 있죠. 그렇게 했으면 말도 적어도 있는데. 야당 심판이라는 얘기는 안 들었을 거예요. 있는데 물론 뭐 경제가 말로만 잘 되는 게 아닌데 야당 사람들이 좀 난감한 건 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제 소득 주도 성장도 틀렸다. 주 52시간도 틀렸다. 뭐 최저임금 급격히 인상하는 거 틀렸다. 이렇게 이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 탈원전도 틀렸다. 이렇게 쭉 주장을 했는데 180명 당선을 지켜서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 공격하는 야당보다가 민주당이 의석을 더 줘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당에 대한 그 민주당이 싫지만은 그래도 통합당 찍을 수 없다 하는 이것이 민주당 표를 더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이전에 민주당을 공격했던 것과 똑같이 공격을 하면 예. 민주당 방어 논리가 생겨버렸잖아요. 뭔 소리냐? 그래도 선거에서 우리를 더 찍어줬는데 뭐 할 말이 국민들이 많냐? 선택했다. 그러니까 예. 선거에 우리를 더 찍어줬는데 뭐 할 말이 많냐? 이렇게 나와버리면 사실 야당 할 말이 다음 없죠. 말이 예. 궁해지죠. 예. 뭐 할 말이 없지 않게 그래도 뭐라고 하겠지. 근데 이제 할 말이 이제 궁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야당이 예. 선거 이전에 대여 공격이나 대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고 선거 이후에 공격하고는 그 방향이 달라져야 될 거예요. 새롭게. 내용도 달라져야 되고 완전히 패턴이 달라야만이 국민들이 뭐 좀 달라졌네 이러지. 그 선거 전에 너다 한 소리 아니냐 이렇게 하면 또 말이 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선거 이후가 선거 이전보다가 대여투쟁이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대여투쟁이 문제가 아니고 야당 집안이 지금 완전히 지금 난장판이 돼갖고 결국 마지막에. 대여투쟁을 하려도 뭐 부대를 주력 부대를 만들고 뭐 팀을 짜야 뭐 공격할 거 아닙니까? 최소 6개월 가겠는데. 당분간은 좀 막 예. 그냥 여당 독주로 나간다 이렇게 보는 게 옳지. 그런데 야당에 기대할 거 없고. 이번 총선에서 좀 미래통합당에 다행인 것은 야당 내에 빅마우스, 막말과 관련한 빅마우스들이 상당 부분 낙선했어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살아남은 분들은 보면 비교적 몇 분을 빼고는 정선된 분들이세요. 예. 네, 그거는 이제 미래통합당의 리스크가 조금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건 좋은 지적인데 예, 그리고 통합당 사람들이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옛날 같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시대는 2020년 뭐 미래로 자꾸 나가는데 통합당 사람들 맨날 옛날 이야기만 하잖아요. 색깔론. 과거 이야기만 하잖아요. 뭐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게 1950년대 이야기. 뭐 이게 그러니까 세월은 앞으로 가고 국민들은 자꾸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통합당 이 사람들은 자꾸 옛날 걸로 끄집어내서 옛날로 끌고 가잖아요. 뭐 탄핵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그러니까 통합당이 국민들의 정서를 못 따라간 거예요. 국민은 앞으로 가고 싶은데 이 통합당 자꾸 과거로 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통합당 안에 남아있는 소위 꼴통보수나 수구보수가 있잖아요. 예. 예? 말만 열면 간첩이라 하고 말만 열면 뺄게라 하고 막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이 필요는 하지만은 그러나 통합당이 그 세력을 적절하게 조절해낼 수 있는 통합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좀 배제하고 정말 합리적 보수로 가면 그러니까 안 될까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로 가야 하는데 예. 그 합리적 보수가 아니, 이렇게- 정말 저는 예전에서- 그러니까 개혁적 보수로 예. 가야지 예. 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소위
극우파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을 예.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지. 자, 이제 그냥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 그러니까 아까 그 이재호 의원님께서 저한테 뭐 좌골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 수국골통이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꼴이지, 말씀을 우꼴. 하시면 우꼴인데. 오히려 이제 우꼴이 돼버리는 아니, 거죠. 우꼴인데 예. 우꼴이 민주주의에 그 불필요하냐? 예. 또 좌꼴이 민주주의에 불필요하냐? 그건 아니야. 좌꼴도 있어야 아니, 저는 되고. 좌꼴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말씀 예. 중에 정말 죄송한데 제가 예. 생방송이 원래 잡혀있던 게 예. 있어가지고 예. 내려가야 됩니다 4층으로. 예. 말씀하세요. 먼저 내려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끝났어요. 아, 예. 지금 끝날 때 됐잖아. 민주당은 그냥 시험대가 아니고 역사적 시험대에 올랐다고 봅니다. 예. 지방의회 권력 가지고 있죠. 예. 청와대 권력 가지고 있죠. 의회 권력까지 가졌습니다. 이제는 다음 대선에 어떠한 핑계도 될 수가 없어요. 야당 심판 모두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정책의 결과로서 심판을 받을 텐데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과감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뭘 방해해서 못했다 이런 얘기는 절대 못하게 이제 그냥 뭐 뭘 해서 결과로서 판단을 받았으면 과감한 좋겠다. 정책 드라이브. 근데 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모순이 발생. 예. 180명 전원이 저렇게 생각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민주당은 내부에 이야기하고 반드시 싶었어. 노선 예.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180명 중에 과거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었다가 된 분들은 대체로 여러 가지가 훈련이 된 사람들인데 네. 이게 초선 비율을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떤 초선은 나는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싶은 초선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더시민당의 그 핵 융합 물리학자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다 생각이 다를 거라고요. 예. 그분은 원전 반대하겠습니까? 내가 핵심 기술자인데 다를 수가 있잖아요. 핵융합과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은 취재를 많이 해서 이경수 그분 잘 알아요. 아 그분은 어쨌든 예, 예. 그럼 예. 이제 그 각자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은 위기 속에서 폭망 속에서 내부를 단속해야 되고 예. 민주당은 180명 풍요 속에서 내부 단속을 해야 되는 예, 이런 그 문제점에 봉착해 좋은 있습니다. 이거는 예. 열린우리당 때 이미 경험했어요. 152석이 되다 보니 그때 초선이 108명이어서 어떤 말이 있었냐. 108번뇌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원들은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통일된 행동도 어렵고 논리가 하나로 통일되기도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단시 시험대가 아니라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제는 이제 그 점수를 깎일 일만 사실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인식을 이해찬 대표는 확실하게 하고 계시니 오늘 말씀을 하신 거죠.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엄청난 책임감을 느껴야 되죠. 예, 그리고 사실은. 이게 자중자애해야 변명도 못해요. 된다. 자중자재해야 예. 한다. 남탓 이런 얘기를 못하죠. 예, 하죠. 남탓 못합니다. 예. 그런데도 또 개혁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국가사회가. 개혁을 해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좌우로부터 다 공격을 참 받을 쉬운 거고. 일이 아니죠. 예. 이재호 전 의원, 최민희 전 의원 예. 나오셨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 정도 합시다. 예. 오늘 뭐 예. 좋은 시간동안은 시간이었습니다. 갔습니다. 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자주 나와주십시오. 최경련의 이슈 오도독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쉼없이 걸어 촛불을 예. 만났다. 쉼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 아 그 책 꼭 사봐야 돼. 네. 내가 던질게. 책 제목이 쉼 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답니다. 힘 없이 걷는 게 아니고 쉼 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답니다. 이 좋은 책이니까 꼭 사보세요. 예.